셋째, 문학 이론가들은, 그러니까 왜 문학 이론이 이론인가? 그거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왜 문학 이론이, 왜 문학 이론이, 응? 이론, 문학 이론인데, 그죠? 문학 이론이 이론이며, 어? 문학 이론가가 이론가처럼 생생하는가? 나처럼 말이죠, 지금. 나는 예를 들면 문학 이론가죠. 문학 전공, 영문학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왜 영문학자가, 어? 팔근대 시대의, 어? 이론, 즉, 세상이 운영되어야 하는 새로운 세상이죠, 이것도. 새로운 세상이 운영되어야 하는 기본 틀을 만드는데 주도하려고 나서는가. 이런 문제예요. 왜 영문학자가 네가 뭔데, 그지? 네가 뭔데, 왜 나서서 이러는가 이런 얘기죠. 그죠? 그에 대한 설명을 해야겠죠? 지금 이거 왜 이러냐고, 그 설명을 지금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여기서. 문학이론가들은, 그러니까 왜냐면, 새로운 이론 발전의 내용에 대해서 특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문학이론이라는 게 대부분의 경우, 아까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T.S. 엘리ot의 문학이론이 기본적으로, 그전에는 이론이 없었다고, 문학의 이론은. 그러니까 T.S. 엘리ot의, 포스트 모더니즘의, 모더니즘의 대표 시인, T.S. 엘리ot의 황무지, 응? 어려운 시죠. 아주 어려운 난해한 시. 그때 이제 이 난해한 시가 황무지만 있었던 게 아니고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즈도 있죠. 아시다시피. 근데 나는 이제 주로 이제 황무지가 중심이었으니까 그리고 내 전공이니까 황무지라는 난해한 시. 그러니까 즉 왜 난해해졌냐면 근대 시대인데 탈근대 시대의 근대 시대의 몰락과 몰락. 그래서 황무지죠. 황무지 같은 그러니까 황무지 같은 몰락과 탈근대 시대의 노래를 모색하기에 어려울 수밖에 없었던 음, 시세계 그리고 대표적인 대표 소설가 조세 콘라드 어둠의 핵심이 어둠의 핵심의 주인공 커츠 이 사람이 이제 식민자죠. 그러니까 어둠의 핵심의 주인공 그러니까 아프리카 상하 수집가. 왜 상하 수집을 했냐면 상하가 옛날에 굉장히 중요한 지금은 자연보호를 해서 상하 때문에 코끼리들이 많이 죽었죠. 그 멸종위기까지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하를 수집하면 코미션을 줬어요. 한 30% 정도.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그 상하 하나가 얼마큼 생각해 보세요. 그게 보물이었다니까. 그래서 그게 파이프도 만들고 반지도 만들고 뭐 보물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때 보석이 어떤 상하를 수집하러 갔으니까 가난한 자들, 아주 가난한 가난뱅이들이 그 인생을 말하자면 일확천금을 할 수 있는 좋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일확천금을 기회였던 아프리카 상어의 수집가 커츠가 주인공이지만 주인공 외에도 그 커츠를 구하러 간 말로우 선장 말로우 이게 그다음에 이 사람이 선장 말로우인데 나는 내레이터.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주인공이 따로 있어요. 주인공 히어로죠, 보통. 히어로. 그런데 그걸 찾아가는 말로우라는 화자가 있었어요. 말로우. 커츠. 이 사람이 있는데, 근데, 는 물론이고, 이 소설 자체가 커츠의, 말로우의, 테임스 강, 뱃놀이,
요트에서 타고 뱃놀이를 하다가 중에 조류가 바뀌어서 조류를 기다리는 지루한 시간에 예? 시간에 말해진 말로의 스토리, 말로의 이야기죠. 이야기가 따옴표, 처음부터 따옴표로 돼 있어요. 따옴표. 인용문이죠. 따옴표를, 처음에 따옴표로 시작하고 따옴표로 끝나고 따옴표로 안 끝나는 것도 있어요. 따옴표로 인용된, 누군지 몰라요. 그, 더 프레임 내레이터라고 그래요. 프레임 내레이터. 그러니까 이 전체를 틀을 잡는, 프레임이 틀이죠. 프레임 내레이터. 이 사람이 전달해요. 어? 그러니까 화자인데 틀을 화자예요. 그러니까 틀 화자. 번역하기 좀 어렵죠? 하여튼, 말로가 직접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틀 화자에 의해 이, 어둠의 핵심의 이야기가 주인공, 틀 화자 등 3단계에 걸친 액자 구조. 액자 있죠? 액자 구조. 그러니까 이 액자로, 프레임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액자 속에 액자가 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야기 속에 이야기 속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커츠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말로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한 형식. 소설 형식은 시세계도 문제였지만 그죠? 어, 이 시세계를 해석하기 위해 문학 이론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근데 시만 얘기이기 때문에 소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표 소설가 콘라드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기록 형식은 빅토리아 시대, 그러니까 찰스 디킨스나 찰스 디킨스만 얘기하죠. 찰스 디킨스 등은 빅토리아 소설가, 빅토리아 시대의 소설가의 그러니까 기존의 소설이죠. 리얼리즘 소설이죠. 소설의 단순한 줄거리를 읽는 방식으로는 해석이 잘 되지 않았던 거죠. 않아서 사자, 그러니까 주인공 외에 주인공 필요한데 사자 이론을 설명하는 이론이 필요해요. 즉 다시 말해서 왜 내가 이런 얘기를 길게 하냐면 왜 문학이 갑자기 나섰냐 이거죠. 그거는 왜 그러냐면 1890년부터 1920년 이 기간에 모더니즘 문학 운동 때부터 문학은 뭔가 새로운 이 문학 작품을 그지 새로운 문학 작품을 그 전까지는 작품이 있었지만 문학을 이해하기 위하여 뭔가 새로운 이론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이에 영국의 영문학과가 심리학의 이론 체계를 빌어서 새로운 문학 작품을 설명하라고 하면서 이론이 영문학과의 중심 작업 과정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셰익스피어도 예를 들면 셰익스피어의 경우도 예를 들면 지금 보면 말도 안 되지만 햄릿의 모델을 베디푸스 컴플렉스로 엄마에 대한 말도 안 되죠, 그죠? 베디 컴플렉스로 분석한 책이 첫 번째 이론서가 지금은 이 책 별로 이런 이용도 안 하는데 되었던 그지? 그러니까
새로운 세상을, 그러니까 요컨대 새로운 세상을, 그러니까 새로운 세상이라는 게 탈근대 시대죠. 요컨대 새로운 세상을, 즉, 탈근대 시대를, 그러니까 이거 100년 전에 이 T.S. eliot한테 고마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때는 어떻게 이런 거를, 그 모더니즘이라는 말이 웃기는 거죠. 모더니즘, 말은 모더니즘이지만 근대에 대한 비판이고 탈근대에 대한 모색이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강요를 받아서 새로운 세상, 탈근대 시대를 해석하는 이론에, 이거 설명을 뭐 경험은 없었으니까 이론의 바탕을 둔 연구 작업이 영문학 등, 내가 지금 영문학만 설명했지만 문학 분야에서 어? 어, 요구되었기 때문에 되어서 문학 이론가들이 이론가로서 어? 준비가 잘 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큰 원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요 얘기 왜 길게 설명했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셋째, 이론가들은 다른 분야에서의 새로운 이론 발전 내용인데 특히 수용적이다. 수용적이라는 머리는 받아들인다는 소리죠. 그래서 새로운 이론이 생기면 영문학자들이 그 이론을 받아들여서 예를 들면 심리 분석, 심리학 여기서 나왔죠. 그러니까 심리학을 처음으로 했지만 뭐 심리학, 뭐 요새는 그 영문과에서 공부한다면 어떤 걸로 연구를 해요? 각자 달라요. 그죠? 각자 달라서 어떤 사람은 역사학으로 연구하고 어떤 사람은 심리학, 어떤 사람은 사회학으로 연구하고 영문과인데 같은 영문과인데 영화 전공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죠? 왜 그러냐면 이런 이론을 새로운 발전 분야 이론에 대해서 받아들여서 그걸 가지고 작품을 분석하는 것이 단지 작품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관을 분석하는 거고 새로운 세상을 분석하고 새로운 삶을 분석하는 거게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러한 분야, 심리학이면 심리학 연구자를 갖고 있는 특정 분야의 수행 능력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심리학과에서 사람들의 심리 정신 분석을 하잖아요. 그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런 특정 분야의 수행 능력하고 상관이 없이 그 분야를 가지고 문학 작품이라는 게, 그리고 또 하나는 문학 작품이라는 것이 삶의 현실을 반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론이 삶에, 특히 새로운 삶에, 그지? 새로운 삶. 즉, 탈근대적 근대 세계에 국한되지 않으며 탈근대적 세계관을 미리 선점하려는 삶에 대한 어, 이야기인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죠? 지금 현실과 현실에 반영할 수 있는, 반영할 수 있을 이론의 한 축을 담당하게, 자연스럽게 담당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론가인 것처럼, 어, 예전부터 쭉 있었던 이론가인 것처럼 얘기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분야에 국한되어 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떤 유형의 특별한 사고에 대해서 심리학이면 심리학 어떤 거, 그런 거에 대해 심리학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빠져들질 않죠. 왜냐하면 시작부터 거기하고 상관없이 그걸 이용한 거니까 반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수행 능력을 갖고 있을지라도, 그러니까 현재 심리학, 인류학, 정신분석, 철학, 사회학, 역사진입파의 전통적 이론에 도전하는 이론이라도 상관이 없는 거죠. 단 지금 삶을 이해하고 그 삶이 기존의 도전하는 이론이라는 게 뭐냐면 정통파의 근대 사상에 기반을 두는, 그지? 이런 가설을 도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거에 원래 반대하면서 그 모더니즘 자체가 그랬으니까 그 환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럼으로써 그러니까 특히 문학 이론이 생동감 넘치는 토론의 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새로운 세상을 처음부터
문학 이론이 이론이 되는 처음부터, 첫 장면부터, 이랬으니까. 이제 근대 시대가 한국, 이거, 내가 매일 얘기하는 게 내 전공이라서가, 그도 있지만, 중요한 건 이런 아주 전형적인, 전환의 상황이니까 엘리어트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하고, 또 특히 그 한국에서는 엘리어트가 되게 중요하죠. 왜냐면 우리가 바로 이 황무지의 세례를 받은 나라예요. 우리는 문학이 들어오면서 엘리어트 같이 들어왔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난 10여 년간의 문학이라는 거니까 포괄적이 될 수는 그러니까 너무 이게 방대해졌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다 말하기 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건 난 반대예요. 포괄적일 수밖에 없는데 방대해졌다고 안 하겠다고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론이 문학 이론이 포괄적이 될 수밖에 없었던 어? 음,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운 탈근대 시대의 삶의 틀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문학 이론이 온갖 이론의 선동에 서서 헤쳐나가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포괄적이 예, 방대하고 포괄적이라고 그 연구 범위를 일부러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저자 조나단 컬러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겸손하게 하지만 사실은 포괄적이고 어, 방대한 연구 범위를 축소하지는 않고 있다. 왜냐하면 자크 데리다의 해체론 자체가 8근대 시대의 기본적인 사상 틀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조나단 컬러의 이 책이야말로 이 책, 즉 해체 비평이라는 제목 자체가 해체 비평이죠. 해체 비평이야말로 데리다 해체론의 이론적 틀을 구축하려고 하려는 목표를 뚜렷이 괜히 예의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예의상으로 말하는 거 괜히 예의상으로 말 필요 뭐 있어요. 아닌데. 그래서 이게 보면 이제 그래서 해체론을 본인의 중심 이론으로 정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해체를 중심 이론으로 정하면 포괄적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예의상으로 말한 거죠. 너무 이렇게 용감하게 이렇게 말하는 나는 지금 굉장히 용감하게 말하고 있는데 용감하게 말하는 나는 어쨌든 그렇게 할 거니까 별 수 없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용감할 수밖에 없는데 음, 어쨌든 이 이론이 그러니까 여기 써 있어요 뒤에 그리고 바로 뒤에 써 있어요. 이 이론이 최신 이론의 에너지 및 창의성의 주도적 원인 그러니까 이게 뭐 주도적 원인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시사할 뿐만 아니라 문학 이론의 가장 중요한 점들과 연관된다. 그러니까 뭐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면을 자크 데리다에게 하려는데 옛날에는 이 자크라고 내가 번역을 다 했어요. 이거는 이제 처음에 요새는 다 자크로 번역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자크냐 그거는 이거에 대한 번역인데 발음의 문제라서
이제 다시 번역하게 되면 나는 자크가 발음은 맞죠. 근데 자크루다 번역이 돼 있어서 바꿔야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그건 이제 트렌드죠. 다 그렇게 하면 뭐 할 수 없죠. 이상하다 그럼 바꿔야죠. 자크 대리되게 하려 했는데 이는 많은 저작들이 상세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러한 설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점. 이게 중요해요. 그러한 설명을 감당할 수 있다. 즉, 이 말은 뭘 뜻하냐면, 이 말은, 이 말은 즉, 어떤 상세한 설명을 요구받든지. 이게 좀 재밌는 말이에요. 돌려서 하고 있어요. 돌려서 너무 암고처럼 말했는데 왜 이렇게 돌려서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돌려서 말할 필요가 뭐인지 모르겠어요. 즉, 어, 새로운 세상, 밝은 시대의 여러 가지 국면에 관한 요구받든지, 데리다의 이론을 기반으로 하면 그러한 난처한 경지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즉 난처한 경지, 즉 기존의 근대적인 이론으로는 어, 공지의 물리 이론으로 설명하기에는 하려고 할 때 공지에 몰리게 되는 상황, 그러한 난경에 관한 대부분, 거의 대부분 유일한 설명의 길이 찾아지는 경우가 아주 많다. 그러니까 다른 걸로도 해석이 되고 설명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러한 설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게 데리다의 강점이에요. 내가 데리다를 굳이 설명하는 이유는 데리다를 왜 좋아하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데리다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데리다가 다른 이론으로 설명이 안 될 때 데리다는 설명이 돼요. 그것도 난경 때문에 그래. 난처한 경지. 난처한 경지일 때 설명이 된다는 거죠. 독자들도 이러한 점이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으면 바란다. 왜 데리다를 꼭 공부해야 되느냐 그런 이유죠. 물론 이러한 저작들은 문학 비평이나 문학 평론이나 문학 이론이 아니다. 그러니까 문학 비평이나 그냥 문학 이론 정도에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할 수 없이 이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독자적인 스타일을 갖고 있는 비평 갖고 있는은 보통 간문으로 번역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은 자연스러운 것 같은 한글 같은 계속 좀 고치고 있는데 갖는 비평 분야의 역사가인 프랭크 렌트리케아를 다음같이 인용함으로써 본인의 중심 이론을 정당화할지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프랭크 렌트리케아가 왜 데리다인가를 설명을 한 게 지금 밑에 나와요. 그게 뭐냐면 아까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1970년대 초 어느 때인가 이게 어느 때냐면 1970년대 초에 미국에서 음, 미국에서 미국 최초로 어, 구조주의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럽 철학이죠. 유럽 철학에 관한 세미나가 개최되었는데 세미나라는 게 이제 이론을 도입하는 거죠. 그 전까지 미국이 유럽 철학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거죠. 도입했는데 개최됐어요. 그래서 구조주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구조주의도 잘 몰랐던 거죠. 개최됐는데 이 세미나에서 데리다의 한 논문 한 편이 예, 미국의 음, 똑똑한 그 대학원생들의 관심을 사로잡아서 어, 구조주의를 구조주의를 소개하려던 세미나가 구조주의의 도입을 뛰어넘어 그 도입도 아직 안 됐는데
뛰어넘어, 이 원래 후진국이 그렇죠. 후계 구조주의의 시대를 열었다는 거죠. 열게 되었다는 것. 후계 구조주의라는 게 이제 유럽식으로 말하면 후계주의고, 그러니까 유럽식으로 말하자면 어, 해체론을 말하는 용어인, 유럽 사람들은 후계 구조주의라고 불러요. 포스트 스트럭처럴리즘이라고 불러요. 딩커스로 그냥 안 부르고. 그게 이제 걔네들은 왜 그러냐면 스트럭처럴리즘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이 일단의 대학원생들이 예일대학교 영문과의 교수들이 되고 미국 문화계의 주류가 됨으로써 예일아파 교수들이 되고 예일아파라는 이름으로 미국 주로 됨으로써 데리다의 영향력이 미국에서 확고해지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그 전까지는 유럽 철학에 대해서 구조주의는 잘 몰랐어요. 그래갖고 현상학 정도, 그래서 현상학적 숙면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근대적인, 그죠? 근대적 이론인, 응? 근대적 이론이 현상학적 숙면, 그러니까 현상학 정도, 그러니까 근대 그 형해상학 이론, 어, 음, 형해상학에 기반을 두는 어, 철학적 이론이 형상학적 숙면이라는 독단적인 혼수 상태라고 말하는 게 바로 이제 근대 이 근대 형해상 옛날 그러니까 근대적인 사고 방식에만 붙여져 있었는데 그런데 깜짝 놀란 거죠 사람들이 그게 어떤 새로운 현전이 어떤 새로운 이론이 갑자기 등장을 해갖고 우리의 아방가르드적 비평적 상상력을 굳건히 지배하고 있다. 요게 뭐냐면 요게 아방가르드 비평적 상상력이 예일학파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현선이 예일학파라는 이름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예일학파 그러니까 그전에 없었는데 갑자기 얘네들이 중심이 됐네.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깜짝 놀라는 사태가 된 거죠. 그게 대학원생들이 그 교수들이 다 왜 갑자기 이 공부하는 거야 하고 놀라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였냐면 그게 자크 데르다였다는 거죠. 자크는 고친다면 나중에 다들 놀라면서 우리는 그러니까 그게 왜 다들 놀랐냐면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어떤 말하자면 변환이 급격하게 일어난 거죠. 정반대 되는 수많은 느슨한 성격 묘사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데리다를 이해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온갖 스토리가 다 많은 거죠. 그러니까 온갖 혼란, 데리다에 대한 온갖 설명이 데리다를 소개하는 책이 진짜로 많아요. 그리고 그 데리다를 소개하는 책들은 대부분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어, 즉 데리다를 소개하고 설명하는 인트로덕션, 데리다에 관한 인트로덕션이 엄청나게 많아요. 사람들이 잘 모르겠으니까 인트로덕션만 요약하고 해서 소개하고 설명하는 수많은 책들을 서로 반대되는 때때로 아니 자주 해요. 때로 아니 자주 서로 반대되는 묘사에도 불구하고 그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데리다에 대해서 너무 갑자기 부닥치는 바람에 미국 사상계가 엄청난 오해가 생겨서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뭐 진짜 재밌는 얘기가 너무 많아요. 막 사기 논문도 있고 일부러 거짓말 해갖고 하여튼 변론문이 다 많아요. 그럼 찾아보시면 되게 재밌을 거예요. 근데 그건 공부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될 텐데 혼란이 그렇게 많았어요. 근데 뭘 알 수 있게 되냐면 구조주의가 아니라 후기 구조주의라고 부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 구조주의가 아니네. 그런 거는 알게 된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구조주의를 공부한다고 모아서 했는데 알고 봤더니 구조주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그거예요. 그러니까 구조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유럽은 구조주의인 것 같았어. 그래서 구조주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소시로 그죠? 인류학 뭐다 구조주의였거든요. 학문적으로는. 그래서 어, 그 현상학이라는 게 그 근대 형이사의 그 기반을 두지만 음, 그것을 어느 정도 넘어가는, 그치? 가려는. 그래서 그 현상학적 긴장이라고 그러죠. 그걸 보고. 긴장에 매료돼, 그 사람들이 예일아파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폴드만, 힐리스 밀러, 제어프리 하트만. 이 사람들이 다 영문학계 회장도 되고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 돼요. 그 에드워드 사이드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옛날에는 현상학적 그거 있었는데 그 현상학적 기반에 어느 정도 넘어가려는 게 그동안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매료돼 있다가 어, 전환을 하죠. 방향 전환을 해요. 그 방향 전환을 해버리는 게 요새 사람은 그 예일라파도 되고 에드워드 사이드 유명하죠. 오리엔탈리즘, 조셉 리델 그런 것들이 지적 후기 구조주의적 방향과 논법으로의 방향 전환 이게 있었던 거죠. 이 충격이 지금 이 책을 쓰고 있는 동안에도 있었던 거예요. 그죠? 이걸 다 이렇게 쓰면 나오는데 말해준으로 바꾸면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나는 물론 이게 이 이야기의 전부는 아니지만 줄거리가 되는 거죠. 이게 뒤틀린 산문이 뭐냐면 지금 이 데리다를 향한 놀라운 이 혼란이에요. 놀라운 혼란은 뒤틀린 산문이죠. 이 뒤틀린 산문이라는 말은 아까 말한 이런 거예요. 정말 요 혼란스러운 거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하나의 역사를 만들어낸다는 욕망의 증상인 거죠. 막 데리다에서 막 이 소리 저 소리 하고 혼란스러운 이유는 무언가 새로운 역사가 하나가 있다. 그죠? 그런 거를 말하는 건 확실한 것 같다. 그러나 데리다를 새로운 절대적 현존이라는 게 미국에서는 거의 뭐, 이 데리다가 문제가, 아까도 이제 나중에, 프랑스에서는 후기 구조주의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리고 미국이 오해했던 것처럼 주유가 안 됐어요. 주유가 안 된 이유는 나중에 끝에 가서 설명을 할 텐데,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주류가 됐지만, 프랑스에서는 주류가 안 된 그런 상황이에요. 데리다는 그래서, 프랑스에서 제대로 된 그 어떤 체계를 뭐랄까 그런 대학에서의 그 세력권을 형성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런 신비가 일어난 거죠. 왜냐하면 왜 신비가 일어나냐면 데리다의 그 뉴턴에서 튀어나오는 어떤 신화 같은 존재죠. 그런 것들이 구조주의와 후기 구조주의, 시학과해서 독자와 비평, 베타 비용 언어 이것들은 다 나중에 그러니까 구조주의와 후기 구조주의 설명했죠. 시학이라는 거는 근대적인 학문인데 시론 그러니까 학문이 아니라 시론으로 바뀌었고 그다음에 독자가 중심이 되고 그다음에 비평적 메타 언어라는 거는 지난번에 설명했듯이 언어가 기본적인 비평 언어가 아니라 이론화된 비평 언어죠. 이런 많은 문제점 초점 맞추기 위해서 해체 이론을 해체론이라고 내가 쓰는데 해체론이나 해체 이론이라 맞죠. 이론이 이론이니까 나는 해체 이론 둘 다 왔다 갔다 쓰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미국에서는 데리다를 중심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이 책 지금 말하는 이 해체 병책이 굉장히 중요한 책이 됐었어요. 과거형으로 말하는 이유는 맨 끝에 얘기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이론에 관한 글쓰기를 하여 왔지만 예를 들면 놀랑 바르트는 이런 다른 프랑스의 다른 인물들은 소홀히 해왔어요. 롤랑 바르트야말로 이 후기 구조주의적 방향과 논법으로의 전환, 구조주의에서 이 사람이 대표적인 바로 구조주의에서 후기 구조주의로의 후기 구조주의적 방향 전환의 대표주죠. 롤랑 바르트는 아주 이거 주류 철학자죠. 그런데 그 사람 자체가 바로 이 후기 구조주의로 전환하거든요. 그러니까 데리다 위력이 세긴 셌었어요. 그런데 로랑 바르트처럼 힘을 많이 로랑 바르트가 더 유명해요. 어떻게 된 게? 프랑스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프랑스에서는 로랑 바르트가 더 유명하는데 미국에서는
이런 인물들보다 후기 구조주의에 더 관심을 가지니까 구조주의는 도입이 어떻게 보면 되다 말았죠. 그래서 부록처럼 취급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소홀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의 경우 다른 책에서 광범하게 논의했던 점을 언급하면서 테마남을 그러니까 설명 안 할 수가 없는 사람인데 설명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다른 데서 할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경우는 변명의 여지도 없으며 그저 다른 사람의 경우 이러면 레비나스도 있고 많은데 그런 많은 경우까지 다 설명하기에는 이게 이제 외국 문학으로서의 이게 이제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외국 이론의 도입 과정에서 그 외국의 어, 이론적 발전 절차를 자연스럽게 따라갈 수는 하기에는 시간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나라들은 자연스럽게 쭉 발전해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쫓아가는 나라들, 그걸 쫓아가는 나라, 어, 외국 이론을 도입하는 국가에서는 어? 어떻게 되냐면 왜곡, 그지? 역사적 왜곡이 그 국가의 어, 현실적 요구 상황에 따라 역사적 왜곡이 어, 일어날 밖에 없으므로 레비나스 등 어, 어, 데리다 외 후기 구조주의적 관점을 뛰어나게 그게 지금 최근에 다 우리 한국에서도 이거 다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은 어? 설명하는 해주는 그치?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이제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못했다는 거죠 변명의 여지가 없으며 그죠? 그저 해체 분야의 다른 비평가들도 그런 분들을 언급하지 않은 동일한 실수를 범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이런 건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그거를 똑같이 자연스럽게 다 따라할 수는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래요. 그렇지만 해체 비평에 관한 어떠한 논의도 혼란을 야기하면서 자신도 혼란스러운 개념인 후기구조주의. 그러니까 후기구조주의가 뭐냐? 그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왜 이게 혼란스러운 개념이냐면 이게 자신도 혼란스러운 개념인 이 말은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신도 혼란스러운 개념일 수밖에 없는 게 이거는 그냥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후기구조주의는 어? 후기구조주의는 이게 어, 후기구조주의는 살근대 시대를 위한 이론트의 출발점인데 어? 살근대 시대는 이미 도래하여 있지만 이미 도래하여 있지만 있는 것 같아요. 살근대 구조 시대의 체제는 아직 갖추어지지 않았기에 후계 구조주의를 혼란스럽지 않고 정돈되게 설명할 길이 아직은 없다. 없다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죠. 지금 현재 아직 이 현실이다. 그러니까 후기 구조주의가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후기 구조주의가 지금 우리 지금 있는 돌이 와 있는 것 같아요. 이론이 와 있는 것 같지만 아직 갖추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세상이야 하고 설명을 하는 혼란스럽지 않게 설명할 방법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후기 구조주의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해체 이론 같은 말이죠. 이 두 개는 과는 다른 비평운동과의 관계라는 문제. 이게 뭐냐 어떤 거냐라고 설명할 때 곤란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서론에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접근해보고 후기 구조주의 뭐냐 설명할 거고 일장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접근할 것이다. 서문인데 지금 쓰고 있어. 서론 아직 안 나왔죠. 그다음에 구조주의, 현상학, 페미니즘 이런 그지? 이런 그 정신분석 비평가들과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독자와 독서를 강조하는 것. 무슨 소리냐면 뭘 빼놓고 그러니까 기존에 독서와 독서를 강조하는 것. 이 말을 하면 혼란스러워요. 이런 것들이 구조주의도 마찬가지였다고. 구조주의도 전환이었어요. 그 구조주의도 완전히 그 새로 그 근대를 한 게 아니라 구조주의부터도 근대를 벗어나는 일이었는데 그러니까 저자 중심, 뭐, 근대적인 아까 빅토리아 시대, 그러니까 빅토리아 시대에 그러니까 찰스 디킨스 등 빅토리아 시대의 저자 중심의 어, 문화 이론의 어, 근대적인 이론이죠. 근대적인 이론이죠. 근대적인 문학 이론의 이를 벗어나는, 그치? 나서, 그죠? 그러니까 구조주의도 그렇고, 페미니즘도 그렇고, 구조주의 자체도 그러니까 그 근대 사상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구조주의만 해도 탈근대적인데, 그죠? 그래서 이 근대주의라는 게 구조주의를 오해할까봐, 구조주의는 그럼 옛날 거다라고 오해할까봐 설명을 좀 드리면, 나중에 설명할 게가 또 있겠지만, 그러니까 구조주의라는 것 자체가 구조주의라는 말 보세요. 스트럭처럴리즘이죠. 이라는 용어 자체가 웅변하듯이 새로운 시대의 이론을 위한 구조, 스트럭처, 집을 새로 짓겠다는 거예요. 를 마련하려는 어? 사상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탈근대적인 어, 자세를 갖고 있는 그죠? 그러니까 구조주의라는 말 자체가 스트럭처리즘 구조주의잖아. 구조라는 걸 왜 필요하냐고.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를 위한 구조. 그러니까 그전에 있던 구조 갖고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체도 그래서 구조주의 세미나를 하려는 것도 맞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거를 가지고 왔는데 그 구조로 설명이 잘 안 되고 구조를 넘어서서 탈구조주의로 설명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황당해진 거죠. 그러니까 구조도 도입을 못하고 탈구조를 도입한 거예요.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요. 그게 이제 이론 후진국의 특징이에요. 미국도 이런 후진국이죠. 이 분야에서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독서를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자 중심의 근대적 문학 이론을 벗어난 이론이죠. 그러니까 이 이론도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독서를 설명하면서 발생한 문제점들의 분석을 하면 그 해체 이론을 위한 논의를 위한 무대가 되는 거죠. 그죠? 그 사실은 구조에 대한 설명이 먼저 있었어야 되는 구조주의가 왜 이러냐 이런 설명들 또는 페미니즘이나 현상학이나 정신분석의 이론들을 설명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후기 구조주의를 설명해야 되는데 도입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설명을 자세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데리다의 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연대기적이나 체계적인 조사 연구를 데리다는 안 돼요, 그게. 그 이론, 어떻게 보면 데리다 이론들은 전부 다 어떻게 보면 한 뭉뚱이로 한 가지로 보일 수 있거든요. 연대기적이나 체계적인 조사 연구를 해봐야 소용이 없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그걸 안 하고 차라리 잘하는 거예요. 다양한 분야의 주제, 그 주제를 가지고 또 그 주제의 문화비평 이론과의 관련성을 논의함에 있어서 그것들을 언급하는 거죠. 이렇게 설명 과정을 확장하면서 표현을 명백하기 위해서 반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본인이 독자에게 사과할 게 아니라 왜 또 말했어가 아니라 왜냐하면 새로운 이론 틀을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설명을 나도 다른 글에서 다른 책에서 마찬가지로 설명을 자주 반복하는 특징이 있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설명을 좀 더 풍요롭게 하고 그걸 전 세계 한 분야에 설명하는 게 아니라 요거를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요건 나한테도 걸리는 문제라서
음, 왜냐하면 이렇게 말하면 꼭 잘못한 것처럼 이 조나단 컬러의 특징이 잘못한 게 아닌데 잘못한 것처럼 변명하는 식으로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 해체 이론이 다양한 국면으로 밝은 대를 위한 사상의 이론. 다양한 국면에서, 그죠? 사상의 이론으로 설명하려면 해체 이론의 그지? 이론학 구조가, 다양한 국면에서 반복적으로 적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그 새로운 시대 이론이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근대적, 근대 이론 세계에 있어서, 자유라는 단어가 온갖 분야에서 다 반복적으로 사용되었던 것처럼, 근대 이론도 그런 거 많잖아요. 자유, 뭐, 평등, 이런 것들, 그죠? 자유나 평등이나 뭐, 많잖아요. 경쟁, 뭐, 이런 거, 그죠? 굉장히 많죠? 반복적으로 사용된 것처럼 해체 이론도 다 이제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이렇게 변명적으로 쓴 이유가 있는 게, 이, 나하고 입장이 달라서 그래. 컬러가 이거를 쓸 때는 초창기니까, 독자들한테 단호하게 말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우리가 읽고 있는 거는 이 책이 나온 지 벌써, 87년도니까, 97, 2007, 20년이 넘었죠. 뭐야, 20년도 훨씬 더 됐죠. 30년? 87년, 90, 30 몇 년 전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변명적으로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해체론이나 탈근대 세상의 이론이 지금은 없으면 큰일 나게 생겼거든요. 세상이 이렇게 안 돌아가면 안 돼서 이게 너무 빨리 안 와서 지금 내가 이런 작업을 하는 이유가 이게 너무 빨리 발전이 안 돼서 문제가 세상이 심각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내가 이런 지금 유튜브 강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변명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사과를 이거 한다는 거는 초창기여서 그래요. 82년도였으니까 42년 전인데. 제3장은 주요 특징과 다양한 기준을 규명하기 위해 해체 비평이라는 증간 저장소에도 뿐만은 3장에서는 이제 바로 해체 이론을 증명하는 방법을 하는 거죠. 근데 왜 이 오래된 책을 읽느냐? 기본 서적이라서 그래요. 이거보다 더 기본적으로 친절하게 해준 틀을 잡아준 책은 없어서 이걸 내가 한국에 번역해서 80년도 말에 해, 저, 12년도에 나온 책을 88년도인가? 그때 80년도 말에 이걸 갖다가 98년도, 그러니까 82년도에 나온 책을 98년도에 내가 번역을 해서 제출을 했지만 이 책보다 더 해체 이론을 친절하고 체계적으로 설명한 게 드물어요. 그래서 공부하는 그 학생들한테 너무나도 좋은 책이라서 오래된 책이지만 읽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 해 동안 이 나머지 문제는 전부 조나단 컬러의 개인적인 어떤 감사의 표시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그리지 뭐 자크 데리다라는 사람의 주장은 아니다. 나도 마찬가지 이 설명을 하지만 조나단 컬러를 욕하면 안 돼요. 이건 내가 하는 이론이고 자크 데리다나 조나단 컬러의 이론은 아니죠. 닐 헤르츠 이런 사람들은 전부 어, 신셔 체이스 이런 사람들은 이 이런 데리다 이론을 구체적으로 문학에 적용했던 문학평론가들 이름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지원해 준 거에 대기도 하고. 지금 이거를 내가 설명을 하면서, 이거 설명하면서 해체비평을 왜 1982년도 출간된 해체비평의 번역서, 이것도 1998년도죠. 1998년도 번역서를 지금
2022년도에 다시 읽어야 하는 이유. 이거를 설명을 해야 될 게, 지금 말하자면, 이 교수의 이 교수의 해체 비평 강도의 음, 서문이 될 거예요. 이 서문이 나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리피스죠. 이 서문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이유가 이걸 왜 지금 읽어야 되느냐?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걸 왜 읽어야 되느냐? 응? 이 서문을 내가 작성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지금은 내가 충실하게 독해를 했지만 사실은 이게 이거죠. 이거를 왜 읽어야 되느냐? 지금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유는 뭐냐면 첫째, 미국에서도 이게 미국이죠. 미국의 이론계에서도 어? 해체론은 해체론이 저는 주류가 아닐 뿐더러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원래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건축학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건축이 조롱거리가 될 지경에 이르는 어, 상황이란 말이죠. 상황에서 해체론을 어? 해체론을 다시금 심각하게 연구해봐야 할 이유부터 먼저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이유는 앞으로도 계속 설명했지만 그리고 바로 이것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교수의 조건 없는 학교라는 유튜브 채널, 어? 채널이, 응? 이 자크 데리다의 조건 없는 대학이라는 에서 근대를 대학의 인문학이 어, 준비하였던 것처럼 음? 팔근대를 대학 이 대학은 좀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나는 대학에 대해서 이건 나는 의심스러워서 대리하고 이게 달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유튜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음, 음. 그래서 조건 없는 대학이 아니라 나는 조건 없는 학교라 그런 이유가 있어요. 여기 다른 이유가 어, 여기 다른 이유가 대리다는 아주 끝까지 대학에 믿었는데 나는 대학에 어쨌든 인문학이 준비하여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대 사상에서 사상에 몰입되어 있고 되어서 탈근대적 세계관을 이게 이런 상황 속에서 적극적으로 도입하지 못하는 미국의 사상계가 기후변화, 그 다음에 소련의 러시아의 근대적 침공, 그 국가 침공이죠. 우크라이나 침공, 군대를 동원해서 침공 등 뭐 이것뿐만 아니죠. 또 뭐가 있어요? 트럼프의 여론 조작 등 인류가 당면한 당면한 문제를 전혀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더 이상 아닌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이 더 이상 아닌 거예요. 어? 그래서 할 수 없이 미국을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 이유는 이게 그런 이유가 뭐냐면 이게 그 이유가 뭐냐면
자크 데리다의 로고스 중심주의, 이 로고센트리즘이라고 그러는데, 센트리즘, 음, 비판. 비판은, 근본적으로, 어, 근본적으로 뭐냐면, 로고스 중심주의라는 건 뭐냐면, 로고스가 뭐냐면, 형이상적 이데아죠. 이데아에 기반을 두는 논리에 대한 부정이 되고, 이는 그리스 그리스 철학 이후에 서양 철학 체계 자체에 대한 부정의 행위가, 행위로 해석될 수 있어요. 그로 인하여 서구 철학계는 데리다를 흔쾌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 자기 반성을 해야 되는데, 자기 반성이 필요한, 없었다는 거예요. 이는 제가 미국에서 직접 들은 말인데, 미국 등 제국주의가 자기 반성을 하는 역사를 본 적이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필자가 받았던 것처럼, 그렇게 직접 누가 질문을 했어요. 그럼 이 세계를 지배했던, 근대 세계를 지배했던 서구 사상계가, 어, 이론, 그러니까 이건 이론이 뭐냐면 8근대 시대 이론이죠. 의 새로운 이론. 이건 뭐냐면 근대를, 어, 말하자면 근대의 존립 근거를, 근대의 우월적 위치를, 위상을 보정하게 될 어, 새로운 이론을 선도적으로 연구해 나갈 리가 없다는 거예요. 현실이죠. 그러니까 서구에서는 절대로 이걸 할 리가 없어요. 그래서 데리다가, 이 뛰어난 데리다가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냐면 어, 명예교수 어, 명예교수를 주려고 그랬을 때, 명예교수, 그러니까 뭐 하여튼 뭔가, 그러니까 이렇게 대학교에서 데리다를 칭찬하려는 무슨 행위가 벌어지면, 보통은 명예적인 어떤 거일 때도, 그럴 때도 불구하고 어, 교수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웃기는 얘기죠. 명예직인데,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인데, 이게 이런 논리가 있어요. 여기까지가 보통 우리가, 여기까지는 이제 거의 사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내 이론인데, 그러므로 새로운 팔근대 시대를 위한 사상은, 이론은 응? 서양 사상에만 의존할 수가 없을 것 같은 전망이 그러니까 같은 판단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연구 안 되는데, 그러니까 즉 동양 어, 지식인 사회의 주도적인 주도적이고 선도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게 지금의 현재 상황이다. 지금 현재의 상황인 거예요. 의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것이 제일 중요한 게 영성사상일 텐데, 영성사상의 동서양 통합 전망을 음, 촉구하기 위해
선불교와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라는 제목의 340여 편의 연작식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내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이론을 그 영성사상에 우선 이게 1차적인 상황으로서요. 그죠? 그래서 이 1차적이지만 기본적인 작업이라고 여겨지는. 여기서 조심해야 될, 여기서 내가 나는 그러니까 이 선불교라고 얘기했다고 그래서 내가 불교도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난 단지 이런 작업을 촉구하기 위해서 선불교와 마이스테카라는 제목의 340여 편의 연접식 작업을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가 현실인데, 근데 최근에 지난 토요일 날 이런 글을 한겨레 신문에서 봤어요. 자본주의의 위기, 기후의 위기, 연구의 시대가 왔다. 그래갖고 공부가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제목의 글이 써 있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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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분이 그 중에 한 명인데 연구자 시대가 왜 왔냐면 인문사회 과학만 한정해서 얘기하면 자본주의가 왜 필요해 진보주의가 패한 이유도 설명하는데 이론적 탐구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론적 탐구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2002년 이후 우리는 정말로 다른 세계로 가고 있는데 연구자들이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 분석을 하기 위해서 제도권 밖에 제도권 안에도 필요하지만 제도권 밖에도 필요하고 두 개가 다 왔다 갔다 그 사이를 오가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창의적 불화가 필요하는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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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에서도 인문학의 얘기가 왔는데 프랑스도 미국하고 한국보다 늦게 왔을 뿐이고 프랑스에서도 지금 우리가 이게 프랑스 철학자잖아요. 프랑스에서 이게 아니고 프랑스에서 지금 무슨 연구를 하냐면 그, 그 브리디어와 같은 비판적 지식인들이 가졌던 지적 헤게모니가 많이 무너지고 프랑스 학회도 미국과 똑같은 방식으로 통계를 돌려 정량화 작업을 하는 등 논문을 생산하는 게 중요해져 있고 더 이상 이론에 관심을 갖지 않는 거죠. 프랑스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문제점들을 그게 그 한 연구자의 설명이 아니라 이런 문제점들이 새로운 논의로 발전되고 있는데 그 새로운 잡지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정부는 당연히 교육부의 실질적 임무는 산업인재 공급이라고 그러고 이게 지금 인문학은 쓸데없는 공부라고 생각하는 게 정부의 이론이죠. 이건 뭐 다른 쪽도 마찬가지였고 그런데 그 인문학 저자 찾아없고 막 이러는데 그래도 출판사에 잡지를 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인문 잡지를 만드는데 돈도 안 되는 인문 잡지를 만드는데 그 인문 잡지라는 게 돈도 안 되는 잡지를 왜 하느냐? 그랬을 때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그래서 뭐 그런 얘기들을 인터뷰를 했는데 중요한 말은 여기서 요 얘기예요. 여기서 중요한 말은 요거 인용하려고 지금 쭉 한 거예요. 나머지는 다 찾아보시면 돼요. 요거예요. 요거예요. 요거를 내가 저쪽 가서 그쪽 가서 우리가 있던 곳에 가서 내가 아예 옮겨놓고 생각해 보려고 그래. 인문 사상의 관객을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시대가 되었어요. 지식 소매상으로 기능했던 한국도 이제 변했습니다. 선진 국가의 격차가 없어지고 외국에서도 대단한 인문학자가 나오지 않는 시기니까요. 이제 레퍼런스 없이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인문학을 해야 되는 세대가 온 거죠. 즉, 필자가 혼자서 이런 이론들을 이런 동서양의 통합을 그러니까 동양적 사고 체계가 주도하는 동서양의 통합 사상을 의 체계를 구축해야 할 역사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지만 아래 인용한 것처럼 한국 지식인 사회의 소수지만 비록 소수이지만 그래도 잡지 한 거는 막 8,000권씩 많은 것이 팔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수라고 말하기도 좀 어렵죠. 지식인 사회에서 그 정도면 세니까. 이건 자세해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인문학을 해야 하는 시대라는 자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런 자각이 발생하고 있다고 알 수 있는데 그러면 이런 어, 우리의 인문학을 그지 어, 창출해 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참조점이 될 만한 사상은 사상가는 사상가가 바로 다크 데리다라고 할 수 있으며 그의 사상을 어? 문학 비평 스타일로 어? 설명해낸 해체 비평은 중요한 어, 참고 서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바로 지금 이걸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는 내가 혼자 하는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럴까 왜 그런 일을 하는지를 설명하기도 어려웠던 그런 어떤 그 약간의 뭐라 그럴까 돈키호테 같은 그런 노력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세상이 이 정도로 빨리 따라오고 있다고 여겨져요. 그래서 이게 몇 사람들의 모호한 얘기라기보다는 잡지가 만들어지고 그 잡지가 수천 명이 모여서 그다음에 인문 잡지가 세 권이나 세 종류나 나오고 이런 상황이라는 걸 볼 때 해체평의 공부는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